제가 만나본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의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개인적인 소회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저런 조금 볼상사나운 내지는 좀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갔는지 그것도 한번 개인적인 그분들의 보여왔던 식견이나 그분들의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 안 하시는데 또 이 전국을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다 순인데 일단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가나다 순으로도 1번, 2번이죠. 아시다시피 두 분은 지금 사진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건 제가 그 TV조선 유튜브 뉴스트라다무스 할 때 그 택시 토크를 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조금 인연이 있어서 예전부터 여러 차례 뵌 적이 있어요. 뭐 저한테는 뭐 과는 다르지만 대학교에 한 4년쯤 선배가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랜 기간 이렇게 그 사석에서 좀 만나면서 나경원 후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왔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회가 있고 원희룡 후보도 꽤 옛날에 그러니까 양천구의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원희룡 후보와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고 특히 국토부 장관을 할 때 제가 TV조선 경제부장을 맡으면서 경제부장이 이제 국토부도 출입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술자리도 한 2-3번 해서 그때 찍은 사진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휴대폰을 바꾸고 그러면 옛날 사진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서 결국 이 시간까지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권하게 한 잔 마신 그런 상황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울대 법대 82학번이 속된 말로 뭐 똥파리란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그때 졸업정원제를 그 전두환 정부가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뽑아서 졸업시킬 때는 졸업을 다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해라. 응? 학업에 신경 써라. 약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였죠. 그래서 81학번에 비해서 법대 82학번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사시도 그렇고 일반 기업의 동기들도 그렇고 같은 기수가 많다는 게 결국은 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고등고시 시절에는 고시가 또 뭐 30명, 100명, 300명 이렇게 정해놓고 뽑은 게 아니라 약간 절대평가처럼 어떤 고등고시 기수는 인원이 적고 어떤 고등고시 기수는 인원이 많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은 고시 인원이 많은 기수가 이렇게 저렇게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힘이 돼줘서 그 기수가 잘 된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서울법대 82학번도 그때 인원이 확 늘어나면서 결국은 다 졸업을 했죠. 졸업정원제는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그때 그 법대 82학번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 모든 과의 동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유명인을 배출한 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같이 변론으로 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셀럽이나 배우나 가수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수 말고 일반인으로 비연예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기수일 텐데 뭐 여러분 좀 잘 아시는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그 후보의 남편분 김주호 판사도 법대 82학번 동기시죠. 그다음 그 유명한 조국 장관 또 지금 현직에서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경제수석을 거쳐서 지금 경제부총리 하고 있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 그 유명한 82학번입니다. 전현직 의원으로는 조혜진, 송원석, 박수영, 송기현 이런 의원들이 있고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대표도 주사파의 대부라는 말까지 들었다가 보수로 전향한 대표적인 서울대 법대 82학번의 유명 인사입니다. 김상원 전 네이버 대표도 서울법대 82학번이시고 양영태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 그리고 여러분 TV조선을 시청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그 보도본부 핫라인을 진행하시는 신효섭 논설 고문 신효섭 선배도 서울법대 82학번입니다. 뭐 이외에도 아마 제가 거명하지 못한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나경원 후보 이 유명한 법대 82학번의 나경원 후보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느낀 점 뭐 나경원 후보는 일단 서울대 법대 82학번 서울대 법대는 당시에도 뭐 경제과 등과 함께 아주 최고로 높은 커트라인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잘 봐야 들어가는 그 과였는데 거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사시 시험은 뭐 바로 초반에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도 같이 공부했다는 말도 있고 사실 이제 합격을 해서 판사를 하다가 이제 스카웃돼서 그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참 수도권에서 어려운 그 5선의 고지에도 오른 아주 대표적인 관록의 정치인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인이고 공인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사실 요새는 조금 저어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출중한 외관이 나경원 후보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출중한 외관이라는 게 사실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가수나 배우 중에도 외관이 출중하면 사실은 가창력이 뛰어난데도 그 가창력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도 외관이 출중한 게 너무 눈에 도드라지면 사실 그 사람의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데도 외관이 덜 출중하거나 외관이 조금 아주 개성 있는 그런 분들이 가창력이나 연기력이 돋보이는 것에 비해서 덜 돋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나 그런 좀 부작용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나경원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출중한 외관이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실력 같은 게 좀 가려지는 그런 아쉬움을 안고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안고 사는 정치인이 아닐까 합니다. 사석에서 만나보면 훨씬 아주 쾌활하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잘 하는 그래서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에 밥살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뭐 그런 이름의 드라마가 있었던 기억납니다만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는 예쁜 누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수도권에서 5선의 관록을 쌓을 정도였으면 보통 실력이 아닌 거죠. 다만 제가 나경원 후보를 보면서 이제 아주 가끔 아쉬운 거는 그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 같은 팀 크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좀 정확한 성격이나 그럴 텐데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같이 모시고 일하는 분들 중에 가끔은 나경원 의원 모시고 일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는 경우와 또 일로서 만날 때가 좀 다른 스타일일 텐데 어쨌든 뭐 그것도 본인의 캐릭터이겠지만 나경원 후보가 의원으로서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차갑다는 느낌을 준다. 그 얘기 말고는 대체로는 어쨌든 관록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어려운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자유한국당 이 라인을 거치는 이 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에서 하는 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다. 그리고 사석에서 만나보면 참 괜찮고 따뜻하고 또 참 유쾌한 그런 분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경선 국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일할 때 그 차가움 같은 게 문제가 됐던 엊그제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이제 날카롭게 붙었을 때 강하게 날카롭게 내뱉는 그런 말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결국은 뭐 일단 한동훈 후보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격앙시켰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경원 후보는 제가 이 정도 생각이 나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소감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81학번 그러니까 1년 전 학력고사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서 과외를 금지시키면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그 예비고사 당시엔 예비고사였는데 그 점수와 로만으로 대학 입학을 뽑는 그런 이 제도에 확 급변이 있었기 때문에 81학번이 학력고사가 쉬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별리가 없었다. 그래서 82학번 학력고사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마 학력고사라는 이름이 붙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제일 적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서울에서 모의고사를 치면은 정말 장안에서 공부 짱짱하게 잘한다는 물론 과외가 금지됐으니까 그 1, 2년 동안 과외를 못했지만 그 전에 과외 금지되기 전에 중학생과 고등학교 한 1학년 시절까지 과외 아주 뭐 유명한 과외를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고 이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를 최고로 잘해서 학력고사 당일날 성적만 컨디션만 좋으면 전국 수할 것이다. 그런 후보들이 막 거론됐답니다. 그런데 그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제주 제1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소위 요새 말로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실력자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어떤 그 기사에는 당시 모의고사에서 늘 전국 1등을 했다는데 제가 알는 팩트는 그건 아니고요. 이 원희룡 당시 학생은 제주 제1고에서 공부했지만 과외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그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혜택에서 벗어난 그리고 부모님도 중간에 조금 가정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그 집안에 있던 물건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찢겨 있는 뒤가 없는 백과사전 이런 걸 보면서 공부의 꿈을 키웠던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 묻혀 있는 인재였는데 초야 인재였는데 서울에 날고 기인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전국 수석을 했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서울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고 했던 모 인사가 나는 이 시험을 8개밖에 안 틀린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때 원희룡 후보의 점수가 332점이어서 압도적인 수석이었는데 명석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사시도 공부 한 1년 이내에서 1등을 한 대한민국 양대 최고 어렵다고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을 수석을 차지한 대한민국 시험으로는 아마 누구도 넘지 못할 역대 최고 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명석한 분인데 왜 이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아함을 주는 모습을 보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명석하고 총명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화도 잘하고 또 아주 사람들하고 그 친화력도 좋은 분인데 왜 그럴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좀 이상해졌다. 사람이 변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희룡 후보라면 그게 아니라 물론 전략적 실패를 좀 한 건 같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명석함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기겠다는 뜻보다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에 어느 정도 상처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뭐 일단 특검을 받아들이긴다든지 수정 특검이지만 이런 부분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선이 끝나고 대표가 누가 되든 본인이 혹시 안 되든 그 체제가 오래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긴밀한 연대 유대를 통해서 아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조금 그게 어려운 싸움일지 몰라도 아마 길게 봐선 그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매우 좀 아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처신이 있거든요. 그런 그 경선 대회에서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럴 뿐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하는 게 본인 생각에는 나중에 길게 봐서는 전략적으로 남는 그런 속된 말로 남는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윤상현 의원은 전 사실 이제 술자리에서 한 2번 뵌 거밖에 없는데 대단한 친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아쉽게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아예 매우 친화력이 무척 뛰어나고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래서 한두 번 만나도 정말 형님 같은 느낌을 주십니다. 아마 그게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민주당 어느 선거에서도 비록 무소속으로 나가고 당에서 나가기도 했고 여러 형식으로 출마해봤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그야말로 지역구 관리를 할 때 놀라운 친화력 지역구 관리에 관한 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정말 뭐 탑 손가락이 들 정도로 잘하는 분이고 그 놀라운 친화력을 지금까지 아주 우수한 의원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을 쌓아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보면 조금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딱 그 느낌이 옵니다. 아, 이 양반 참 대단하다. 그 모든 사람을 참 잘 아우르는구나. 그리고 전 이번에 윤상현 의원은 사실 대부분 2등 안에 못 들 거로 보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이번에 출마해서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보다는 동메달리스트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왜냐? 은메달리스트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서 금메달을 놓고 싸우다가 막판에 지고 은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는 낭망한 채로 오르게 되는데 동메달리스트는 사실은 대부분 물론 3, 4위전을 거치기도 하지만 뭐 유도나 이런 경기는 이제 뭐 3위, 4위 동메달 2개 주기도 하고요. 일단 금메달에 대한 꿈을 접은 상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니까 굉장히 그 대회를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금운동 메달리스트가 올라가는 그 시상대를 보면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조금 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지금 동메달을 확보한 상태 같아요. 어차피 금메달 결승전에 나갈 생각은 좀 접은 거지만 이번에 보면서 많은 그 대중들이 윤상현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대중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서 야 윤상현 의원 괜찮은데
잘 몰랐는데 똑똑하네. 이번 토론에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윤상현 의원 토론이 제일 괜찮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토론이 참 좋았다는 초반에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특별히 누구와 각을 세우겠다는 생각 없이 본인의 평소의 의견을 좀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윤상현 의원은 비록 메달은 아직 정확진 않아도 동메달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보는 호감을 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전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당대표에는 많은 지금 당원들이 그 다음번에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일단 어느 정도 심어줬다는 뇌리에 그걸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윤상현 의원은 성공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제가 뭐 한 2번 정도지만 술자리에서 만나본 윤상현 의원의 친화력과 넉넉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쨌든 한 번도 선거에 쓰지 않은 중진이 된 윤상현 의원이 비로소 더 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추는 계기가 되는 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전당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한동훈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사실은 제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지난번 대구에 내려가서 막창을 같이 먹으면서 한 1시간 전체는 한 1시간 반 가까이 이제 인터뷰를 좀 깊게 했었습니다. 그 전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 후에도 좀 얘기하고 한 시간까지 하면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저하고 조금 연배가 차이 나니까 그동안에 저의 활동 동선과는 겹치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또 원희룡 후보와는 다른 명석함이 있다. 아,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선입견처럼 갖고 있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생각은 너무 차가울 것이다. 너무 싸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는 물론 본인을 인터뷰하러 온 언론사의 기자에게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 그 경우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인간 인지상정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러나 그거를 한 자락 깔고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제가 예상했던 싸늘함이나 차가움보다는 똑똑하면서도 좀 부드럽고 유연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실은 우리 뇌리에 가장 많이 박혀 있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당시에 한 여당이던 시절도 있었죠. 하여튼 상대당 의원들이 날선 비판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쳐서 한동훈 똑똑하다. 한동훈이라면 저 민주당이나 같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겠다. 승부사가 되겠다. 사실은 그런 면이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을 이제 이런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대선 후보급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잘 맞받아치는 그런 명석함과 토론 능력과 함께 따뜻함도 그리고 부드러움도 있어 보여서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그날 인터뷰하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앞뒤 합쳐서 만나서 든 생각은 왜 한동훈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지 알겠다. 그리고 그 대구에도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동원이 아니라 팬덤 때문에 와 있는 팬들이 와서 정말 야광봉도 들고 환호도 하고 하는 끝까지 인터뷰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인기가 실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고요. 그런데 어제 라디오 토론에서 아마 들으신 분 많으시겠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 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잘못한 거 아니냐, 능력 부족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공격을 했을 때 지금 이제 가장 큰 화제가 된 이 얘기가 나오죠. 한동훈 장관이 입에서 나경원 후보는 저한테 그때 제 법무부 장관일 때 패스트트랙 기소된 거를 공소 취소해달라는 말씀하시지 않았냐? 저는 그거 안 들어드렸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또 다른 논란의 큰 후폭풍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전 전략적 실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서로 싸우다가 야당에 먹잇감 던져줬다 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똑똑하고 그리고 보기보다 굉장히 덜 차갑고 여유로움이 있는데 큰 그림을 큰 싸움을 하는 거는 조금 덜 못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전과 전투에서는 이기는 능력이 뛰어날지 몰라도 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큰 전쟁을 이기려면 이쪽 교전 하나는 포기하고 다른 교전을 간다든지 아니면 더 군대를 넓게 써서 이 전쟁을 확 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교전과 전투를 이기다가 전쟁을 큰 그림을 놓치는 거는 뭐 작은 싸움이 이기고 큰 싸움을 져서 결국은 다 내주는 효과가 될 수 있는데 당장 이 패스트트랙에는 지금 한 12~13명의 의원들이 기소가 돼 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전현직 의원들이 한 뭐 30~40명이 여기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나 이번에 당협위원장 중에도 이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남부지법에 가서 재판받고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한마디로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들은 얘기를 꺼내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을 공격한다고 그거를 반격의 소재로서 라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번 경선도 그렇고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떻게 보면 뭐 포용력이나 당을 이렇게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있느냐라는데 의문부호를 줬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명석함과 그 부드러움을 같이 갖고 있었고 굉장히 또 자상함이 있더라고요. 디테일까지도 챙기는 자상함이 있어서 아마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마 한동훈 후보가 이게 위기였고 조금 실책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뭐 앞으로 잘 수습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